엄마, 미안해요. 사정이 있어서 모텔에서 하룻밤만 주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뭐라고? 모텔에서 자라고? 70평생 살면서 제 친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4시간 동안 덜컹거리는 버스에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앉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모텔에서 자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홍영옥입니다. 올해로 70세가 되었고 경남 삼천포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작은 생선가게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서 아들 하나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싱싱한 생선을 고르러 다녔습니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을 때도, 비가 억수같이 퍼부을 때도, 몸살로 끙끙 앓을 때도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수 얼굴 생각하면 견딜만 했어요. 오직 하나, 우리 민수가 의사가 되게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제 바람대로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고 지금은 강남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소영이도 간호사 출신이니 참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자 지훈이 생일이라고 해서 기대에 부풀어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온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8살 된 손자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다면서 민수가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지훈이가 계속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생일도 다가오고 하니까 한번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하는 손자인데 그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다니. 그날 밤부터 선물 준비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삼천포 특산품인 멸치젓갈과 갈치 한 마리 그리고 손자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갈치조림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생선을 다뤄온 제 손맛으로 말이죠. 갈치 배를 갈라 뼈를 발라내고 무와 양파, 대파를 듬뿍 넣어서 자박자박 졸였습니다. 지훈이가 생선 비린내를 싫어한다고 해서 생강과 마늘도 넉넉히 넣었고요. 큰 밀폐 용기에 갈치조림을 담고 멸치젓갈과 김도 따로 포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삼천포에서 서울까지 가는 직행버스는 하루에 2번밖에 없습니다. 오전 7시 차를 타려면 6시 반에는 터미널에 도착해야 하니까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가방 2개를 끌고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 얼굴 생각하니 발걸음도 절로 빨라졌고요. 4시간 반을 달려 강남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습니다. 민수가 진료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남이라는 곳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다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길거리마다 비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사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2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는데 1층 로비부터가 호텔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고 천장에는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싶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공부시킨 보람이 있다 싶었죠. 10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마음도 둥둥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얼마나 설레던지요.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 하면서 달려나올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나다. 애미야, 민수 엄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소영이가 나타났는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첫 마디부터 날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오라고 했잖아. 지훈이 생일 때문에. 그래도 미리 연락을 하시고 오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예의라는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손자 보러 친할머니가 오는데 무슨 예의를 따져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어디 있냐? 할머니 왔다고 좀 불러봐라. 지훈이는 지금 학원 가는 시간이에요. 요즘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8살짜리가 무슨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안은 정말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제가 삼천포에서 살고 있는 집 전체만 했습니다. 값비싼 소파와 큰 TV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까지. 우리 민수가 정말 성공했구나 싶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집이 참 넓고 좋구나. 우리 민수 정말 잘 됐네.
네, 그런데 어머니, 사실 오늘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 또 약속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오신다는 연락을 못 받아서. 아, 그래? 그럼 민수는 언제 들어와? 오빠는 오늘 당직이에요.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것 같은데. 민수가 당직이라는 말에 좀 섭섭했지만 그래도 손자라도 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지훈이는 언제 학원에서 돌아와? 그게 오늘은 학원 끝나고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온다는데 손자를 친구 집에서 재운다니. 설마 일부러 피하게 한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상황이 좀 그래서요. 무슨 상황? 사실 제가 친구들하고 중요한 모임이 있거든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 약속도 잡혀있고 해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늘 하루만 근처 모텔에서 주무시면 어떨까 해서요. 내일 오빠 들어오면 그때 같이 시간 보내시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할머니를 모텔에서 재우자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모텔이라고? 네, 바로 앞에 깨끗하고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혹시 정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내일 민수 들어오면 같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 그것도 내일 저희가 지훈이 친구 생일 파티에 가기로 했거든요.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말입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 앞 모텔에 혼자 짐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새서울장이라는 이름의 허름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담배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카운터에는 졸고 있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방키를 받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70세 늙은이가 무거운 짐 끌고 모텔 계단을 오르고 있는 제 꼴이 한심했습니다. 302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언제 갈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낡아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로는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우리 며느리가 친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잠자리였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낯선 삼천포 땅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호가 며느리라는 게 시집 식구들이 편하게 해주려고 온 거야. 네가 편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밤새 간병했고 시숙님들 명절에 오면 음식 준비에 뒷정리까지 다 혼자 했습니다.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손자 보러 왔는데 모텔에서 자라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시어머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직이라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라도 보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입력이 안 됐습니다. 그냥 모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 전 시어머니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집 식구들 편하게 해주려고 온 거야.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누굴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 집에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니. 70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소영이한테 들었는데 모텔에 계신다고? 응, 네 마누라가 모텔에서 자라고 해서 여기 있다. 아, 그게 엄마, 죄송해요. 소영이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약속이 할머니보다 더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엄마, 내일 제가 쉬니까 내일 같이 시간 보내요. 지훈이도 내일은 집에 있을 거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변명만 늘어놓을 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적막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불과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화려한 건물. 그 안에서 우리 며느리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고 우리 민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춥고 퀴퀴한 모텔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합니다.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싸온 갈치조림을 꺼내보았습니다.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공들여 만든 이 음식을 과연 누가 먹어줄까 싶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처음부터 저를 오지 말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민수가 엄마 오라고 했을 때 속으로는 달가워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닐까? 아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예감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이 저를 진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퀴퀴한 냄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내일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텔에서 뒤척이며 보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지만 그래도 오늘은 민수도 있고 지훈이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8시에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응, 좀 그렇네. 그런데 민수야, 지훈이 아침밥은 먹었냐? 네, 소영이가 챙겨줬어요. 그런데 엄마, 미안한데 아침에 급히 병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또 시작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들어왔나? 아니에요.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점심때쯤 돌아올게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의사 일이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소영이하고 지훈이는 집에 있지? 지훈이는 오전에 태권도 학원 가고요. 소영이는 글쎄요, 집에 있을 거예요. 민수의 대답이 영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하고 손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텔 세면대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가져온 외출복 중에서 가장 깔끔한 걸로 골라 입었습니다. 손자 앞에서 초라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10시쯤 되어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번쩍거리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일찍이라니 벌써 10시가 넘었는데 말입니다. 지훈이 아직 안 갔냐? 할머니가 왔다고 좀 불러봐라. 아직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가 문을 반만 열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문 앞에서 서성이게 만들었습니다. 안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서 있기가 좀 그런데. 아,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집이 좀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다는 집안은 어제와 똑같이 깔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손자는 반갑게 달려와 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손자가 훌쩍 커서 기특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다. 가방에서 어제 정성스럽게 싸온 갈치조림을 꺼냈습니다. 멸치젓갈과 김도 함께요. 이거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든 갈치조림이야. 지훈이 좋아하는 달달한 맛으로 만들었어. 어머니,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훈이 요즘 아토피 때문에 음식 조절하고 있거든요.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못 먹어요. 엄마, 난 괜찮은데.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잖아. 손자가 먹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가 막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아토피 나으면 먹으면 되지. 냉장고에 넣어두자. 냉장고도 지금 꽉 차 있어서요. 어머니, 정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쓸데없는 짐을 가져왔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소영의 어머니 이순이었습니다. 민수와 소영이 결혼할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돈이었죠. 어머, 사돈 언제 오셨어요? 어제 왔습니다. 사돈께서도 잘 지내셨지요? 네, 덕분에요. 그런데 여기서 뵈니 반갑네요. 반갑다고는 하지만 표정이 영 어색했습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도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어떻게 내려왔어요? 지훈이 태권도 학원 데려다 주려고. 그런데 사돈,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요. 앞에 모텔에서 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순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소영아, 그럼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거라도 드시지 그래. 엄마, 제가 지금 바빠서요. 곧 나가야 해서. 며느리가 또 나간다는 소리를 하니 속이 터졌습니다. 어디 가는데? 필라테스 수업 있어요. 개인 트레이닝이라 취소하면 비용이 나가서요. 필라테스보다 어머니가 먼저지 않냐? 엄마, 저도 제 스케줄이 있다고요.
사돈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순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곧 학원 가야 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태권도 학원까지 따라가도 되겠냐?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손자와 함께 가는 것도 막는 며느리였습니다. 소영아, 그래도 할머니가 오셨는데 좀 같이 시간을 보내드려야지. 엄마, 저 정말 급해요. 늦으면 안 돼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이순이는 거실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사돈,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고맙습니다. 이순이가 물을 끓이는 동안 지훈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선물 가져왔어요? 그럼 할머니가 지훈이를 위해 특별한 거 준비했지. 가방에서 장난감을 꺼내주자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학원 가자. 며느리가 화장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그 운동복도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습니다. 할머니, 저 가야 해요. 나중에 봐요. 그래, 학원 열심히 다녀와라. 지훈이가 나가고 나니 며느리도 따라 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가야 해서요. 민수 오빠 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순이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사돈, 소영이가 요즘 좀 예민해요.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하는 건 좀. 미안해요. 제가 소영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사돈이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더 부끄러웠습니다. 이순이와 어색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장모님도 안녕하세요. 민수야, 수고 많다. 응급환자 때문에 나갔다면서? 네, 그게 좀 급한 케이스였어서요. 민수가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지만 넘어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갈치조림 해왔는데 지훈이가 못 먹는다더라. 아, 그게 요즘 아토피 때문에 음식 조절하고 있어서요. 그럼 너라도 먹어봐라. 엄마 손맛 그리워하지 않더냐? 갈치조림 용기를 열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냄새부터 좋네요. 그때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냄새가, 어머니, 그것도 꺼내셨어요? 민수가 먹어보겠다고 해서. 오빠, 오늘 오후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잖아요. 음식 냄새 배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눈짓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자 민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엄마, 오늘 제가 의사 친구들하고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요. 아들마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언제 같이 식사할 수 있겠냐? 글쎄요, 저희 이번 주 스케줄이 빡빡해서. 그때 이순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소영아, 그래도 어머니가 저 멀리서 오셨는데 하룻밤 정도는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저희 집 사정을 엄마가 다 아시잖아요. 무슨 사정이 그렇게 바쁘다는 거야? 여러 가지 있다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이미 설명드렸어요. 며느리가 제게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 패턴이 있거든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갑자기라니 민수가 오라고 했는데. 엄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그냥 언제 한번 오시라고 한 것 같은데. 아들마저 발뺌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지훈이 생일 때문에 오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민수야,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오신 김에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가시게 해드려야지.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 상황 복잡해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는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지훈이 관리도 해야 하고, 오빠 스케줄도 있고. 모녀가 서로 눈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순이도 처음에는 저를 감쌌지만 딸의 눈치를 보더니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 어머니 마음이지 뭐. 그런데 저희는 내일도 약속이 있어서. 내일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모텔에서 하루 더 보내고 그냥 삼천포로 내려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드리고 시간 맞춰서. 다음이 언제인데?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하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50년간 이 아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지금 제가 받는 대접이 이것입니까? 모텔에서 자고 언제 볼지도 모르는 다음을 기약하며 빈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사돈, 속상하시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왜 자꾸 끼어들어요? 내가 끼어드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엄마는 저희 사정 모르잖아요. 모녀가 서로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들으니 더 서글펐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들. 내가 그냥 내려갈게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드시고 가세요. 오빠, 저녁에 우리 약속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야? 벌써 2번이나 미뤘는데 또 미루면 안 돼요.
아들이 말할 때마다 며느리가 가로막았습니다. 민수도 결국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작아져 있는지 말입니다. 이순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돈, 제가 대신 죄송해요. 아닙니다. 사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지훈이가 태권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원 가요. 언제 또 와요? 모르겠다. 지훈아, 할머니도 바쁜 일이 많아서. 손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온다고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나간 후 집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럼 저도 나가볼게요. 며느리는 급하게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마치 저를 피해 도망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돈, 정말 미안해요. 소영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사돈, 우리가 자식들 잘못 키운 건 아닐까요? 뭔 소리예요? 둘 다 잘 키웠잖아요. 잘 키웠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순이도 할 말이 없는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결국 약속이 있다며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또 혼자 모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져온 갈치조림은 그대로 냉장고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제 정성이 서글펐습니다. 모텔방에 앉아서 삼천포로 돌아갈 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노릇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내일도 이런 식일까? 아니면 민수라도 조금은 달라질까? 그런데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말입니다. 모텔에서 맞는 두 번째 아침이었습니다. 삼천포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이미 끊어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훈이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할머니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습니까? 오전 9시에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민수야, 오늘은 시간 좀 될까? 오늘요? 글쎄요. 소영이가 뭐라고 하는지 물어볼게요. 아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훈이 생일 선물도 준비했고 삼천포 특산물도 가져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줬잖아. 아, 그거요? 엄마, 미안한데 지훈이가 요즘 편식이 심해져서요. 편식? 네, 생선 비린내를 너무 싫어해서 아예 안 먹으려고 해요. 편식이라니 작년까지만 해도 할머니가 보내준 멸치젓갈 잘 먹었는데 말입니다. 그럼 너라도 한 끼 같이 먹자.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그게 오늘 소영이 친구들이 집에 온대요. 또 친구들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내일은 어떠세요? 내일은 시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내일은 지훈이 생일 아니냐? 아, 맞다. 그날은 생일 파티 때문에 바쁠 거예요. 손자 생일 파티에도 할머니는 초대받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우리 지훈이 얼굴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냐? 엄마,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미리 계획 세우고 뵙죠. 다음에만 계속 미루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아파트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한테라도 제대로 인사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10층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또라는 말에서 귀찮다는 뜻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응, 내일 내려가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왔어. 아,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친구들 오기로 했거든요. 벌써 10시인데 친구들이 온다니 이상했습니다. 오전에 손님이 와? 네, 브런치 모임이에요. 이미 준비 다 해놨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3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소영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언니들,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친구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서로 눈짓했습니다. 뭔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바쁘니까. 응, 알겠다. 그런데 지훈이는? 학원 갔어요. 오늘 특별 수업 있다고 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삼천포에서 왔습니다. 아, 시골에서 오셨구나. 멀리서 고생하셨네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에서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세요. 생선 장사 하시거든요. 며느리가 생선장사라는 말을 할 때 묘하게 창피해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요즘 생선 값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짓하며 뭔가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브런치 준비해야 해서요. 시간이. 그래, 알겠다. 그런데 이거라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될까? 갈치조림 용기를 다시 꺼내 보였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와, 냄새가 진짜 강하네요. 이게 뭐예요? 갈치조림이요. 저희는 안 먹는 음식인데. 아, 그래서 냄새가 이렇게. 소영아, 환기 좀 시켜야겠다. 그러게요. 어머니, 이런 거 정말 가져오지 마세요.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가져가세요. 저희는 정말 안 먹어요. 소영아, 시골 음식은 원래 냄새가 좀 강하지 않아? 정성은 좋은데. 언니,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나트륨 덩어리잖아요. 나트륨 덩어리라니. 어휴. 제가 새벽부터 마음 담아서 만든 음식을 나트륨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 요즘은 건강식품만 먹잖아. 특히 지훈이 같은 애들은 더더욱.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옛날 방식으로만 생각하세요. 옛날 방식이라니. 50년간 이 음식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 와서 옛날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히히덕거리며 웃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제가 우스운 구경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냐? 어머니, 저희 정말 바빠요. 지훈이 생일 준비도 해야 하고. 소영아, 그래도 어머니 모시고 같이 드시면 안 돼? 언니, 어머니는 우리 음식 안 드실 거예요. 입맛이 다르시거든요.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저를 마치 까다로운 시골 할머니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안 주려고 하는 건데 말입니다. 소영아, 그럼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냐? 어머니 마음이시죠? 저희는 오늘도 일정이 있어서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자주 오시나 봐. 아니에요. 거의 안 오시는데 이번에 갑자기. 아,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오신 거구나. 그럼 좀 당황스럽겠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나름 계획이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마치 무계획적이고 몰상식한 시골 할머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이순이가 내려왔습니다. 어머, 사돈 아직 여기 계셨어요? 네, 사돈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소영아, 어머니 모시고 점심이라도 같이 드려야지. 엄마, 지금 언니들이랑 브런치 먹기로 했다고요. 그럼 어머니도 같이 드시면 되잖아. 저희는 샐러드 중심으로 먹는데 어머니가 드실 수 있을까요? 친구 중 한 명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입맛이 많이 다르실 거예요. 며느리가 친구들과 한편이 되어 저를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나도 샐러드 정도는 먹을 수 있어. 어머니, 저희 오늘 여자들끼리만 만나는 거거든요. 좀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다는 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맞아. 우리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어른이 계시면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달라니. 70세 시어머니더러 며느리 친구 모임에 끼지 말라고 이해해달라는 겁니까? 소영아,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저 멀리서 오셨는데. 엄마도 왜 자꾸 그래요? 저희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순이도 딸의 퉁명스러운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민수야, 어머니가 내일 내려가신대. 아, 그래요? 벌써요? 벌써라니. 마치 제가 일찍 떠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사흘째 모텔에서 지내고 있는데 벌써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하자.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지훈이하고 단둘이서 1시간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것도 안 되겠냐? 민수가 소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며느리한테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이 오늘 일정이 빡빡해서요. 태권도 끝나고 바로 피아노 학원 가야 하거든요. 그래도 잠깐 정도는. 오빠, 왜 자꾸 그래요? 지훈이 스케줄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며느리가 아들한테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우리 이해해. 맞아. 애 키우는 엄마들 마음 우리가 다 알지. 언니들 고마워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죠? 며느리가 친구들한테는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슨 떼를 쓰고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훈이 스케줄이 정말 빡빡해서. 그 순간 제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서 키운 아들이 지금 제 앞에서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 알겠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요. 아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지훈이도 경쟁이 치열한 학교 다니고 있어서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럼 어머니도 이해해주세요. 다 지훈이 미래를 위한 거니까. 이제는 친구들까지 나서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철없는 할머니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그래, 나도 손자 미래가 중요한 줄 안다.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갈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가져갈게. 모텔에서 어떻게 드세요? 냄새도 나고. 소영아,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돼? 친구가 말했지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장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냄새가 다른 음식에 뵐까봐. 결국 제가 정성 들여 만든 갈치조림을 다시 가방에 넣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거절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처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힘들겠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자주 오시면. 그러게요.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고 이상한 음식도 자꾸 가져오시고. 이상한 음식이라니.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손맛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요?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바쁘다고 하면 되잖아. 몇 번 그러면 알아서 안 올 텐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그 소리들이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몇 번 그러면 알아서 안 올 텐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와서도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들은 그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상한 음식, 옛날 방식, 알아서 안 올 텐데. 그리고 그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던 우리 며느리의 모습. 아들은 끝까지 한마디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며느리가 하는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모텔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길고 처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걸어가면서 자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50년 동안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입니까? 갈치조림 용기를 열어보니 아직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혼자서 한 젓가락 떠먹어보니 짠맛과 함께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이 맛이 나트륨 덩어리라고 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걸하듯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이 정말로 저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도 제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결심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서울 고속터미널에 서 있었습니다. 삼천포행 첫 차를 기다리면서 지난 사흘간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모텔에서 보낸 이틀 밤, 며느리의 차가운 대접, 아들의 침묵,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당한 그 모욕. 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을 빠져나가면서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중 어딘가의 40억짜리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 가족이 편안하게 살고 있겠죠. 제가 50년간 새벽잠을 설쳐가며 벌어준 돈으로 말입니다. 4시간 후 삼천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비로소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가져온 갈치조림을 보니 또 서글펐습니다. 아무도 먹어주지 않은 제 정성이 애처로웠습니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오후에 가게로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사장님, 서울 다녀오셨어요? 손자 생일 잘 보내고 오셨겠네요? 직원들의 순수한 인사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진짜로 반겨주는데 제 가족은 왜 그렇지 못할까요? 응, 다녀왔어. 그런데 오늘 매출은 어땠나? 오늘 갈치가 특히 잘 나갔어요. 사장님 갈치조림 소문이 나서 그런가 봐요. 갈치조림 이야기에 또 마음이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제 요리를 최고라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이상한 음식 취급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집에 혼자 앉아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잇,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요즘 세상이 다 이렇게 바뀐 걸까요?
시어머니가 손자 보러 가는 것도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는 세상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때 옆집 김 사장이 들렀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영옥 씨, 서울 다녀오셨다며?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별일 없었어. 그런데 영옥 씨, 혹시 서울 쪽 부동산 투자 생각 없어? 갑자기 그게 왜? 요즘 강남 쪽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영옥 씨 정도 자금력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나 싶어서. 강남 아파트 이야기에 제 귀가 번쩍 뜨이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해? 요즘 괜찮은 게 40억 정도 하더라고요. 40억이라니 우리 민수가 사는 아파트와 똑같은 가격대였습니다. 영옥 씨 자산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임대 놓으면 월세도 꽤 나올 거고.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해 봤습니다. 삼천포 상가 건물 3채, 집 1채, 그리고 통장에 있는 현금. 모두 합치면 5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새벽 3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제 평생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돈을 제대로 써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사장을 불렀습니다. 김 사장, 어제 강남 아파트 이야기했잖아. 네, 왜요? 관심 있으세요? 응, 좀 알아봐줘. 민수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살 수 있게 알아봐줘. 정말요? 알았습니다. 2주 후 김 사장이 연락을 줬습니다. 영옥 씨, 민수 살고 있는 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40억 정도인데 그쪽 지역 부동산하고 통화해보니 그 집 소유자가 집을 지금 팔려고 내놨대요.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거로 하자. 계약 언제 할 수 있을까?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상가 건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곳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삼천포 중심가에 있는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제가 직접 생선가게를 하고 2, 3층은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만 팔아도 25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팔면 제 부수입원이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70세인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여생은 편히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사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옥 씨, 정말 그 건물 파실 거예요? 그거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100만 원 나오는데. 팔 거야. 빨리 알아봐줘. 알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일이니까 김 사장이 알 거 없어. 그냥 그렇게 좀 부탁해. 김 사장이 제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삼천포 상가 건물 1개는 지역 건설업체에서 25억에 사겠다고 했고 강남 아파트는 35억에 계약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 사장이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영옥 씨, 이거 서명만 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뭐가?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움직이시는 게 혹시 아드님께는 말씀드렸어요. 민수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깜짝 선물이니까. 깜짝 선물이라니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선물과는 정반대의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50년간 일군 제 터전을 정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옥 씨, 그런데 강남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아직 생각 중이야. 사실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한테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강남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계약이 끝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민수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죠. 그날 저녁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내려가셨어요? 응, 잘 왔다. 엄마,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이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뜻입니까? 그래, 괜찮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드리고 시간 맞춰서 뵙겠어요. 응, 그래라. 짧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해서 민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월세 매물이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 다른 층에 월세로 나온 집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집을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아들이 사는 같은 건물에 집을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15층이었는데 민수네 10층보다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영옥 씨, 아파트 하나 사놓고 또 월세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직접 살 집이 필요하네. 서울에서 사실 생각이세요? 아마도.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서울에서 살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들이 예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서울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그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삼천포에서 50년간 사업을 해온 홍영욱이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복수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저는 조용히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민수네 아파트 같은 건물 15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업체에는 조용히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가족이 모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다. 엄마, 웬일이세요? 요즘 연락이 뜸했는데. 응,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집에 다 있지? 네, 다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곧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라. 올라온다고요? 서울에요? 응, 곧 도착할 거야.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에서 10층으로 내려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것입니다. 10층에서 내려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민수가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오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까운 데 있었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소영이와 지훈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또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영아, 이제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하하,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들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 아파트 15층에 이사 왔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와 소영이가 서로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5층이요? 언제요? 일주일 전에.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깜짝 선물이니까. 선물이라는 말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큰일을 왜 상의 없이? 내 돈으로 내 집 사는데 왜 상의를 해야 하냐? 그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소영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또 뭐가 있으신데요? 너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집 말이야. 제가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도 내가 샀어.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홍영욱으로 되어 있는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소유자가 바뀌었지?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어제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완료했어. 소영이가 서류를 보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집인데. 전세였잖아. 그리고 이제는 내 집이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정말 이 집을 사신 거예요? 그래, 은행 대출이랑 내 현금 합쳐서 샀어. 은행 대출이요? 어디서 그런 큰 대출을? 삼천포 상가 건물들 일단 팔려고 내놨고 우선 담보로 잡혔어. 50년 단골 고객이니까 은행에서 잘해주더라. 아들 며느리는 제 재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시골 생선장사로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50년간 삼천포에서 수산업 쪽으로 크게 사업을 해온 큰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이제 집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몇 가지 규칙을 정해야겠어. 규칙이요? 첫째, 집주인한테는 예의를 갖춰라. 소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둘째, 집주인이 가져온 음식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하지 마라. 어머니, 그건. 셋째, 집주인을 모텔에 재우지 마라.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했던 모든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사돈 이순이가 위층에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아래층이 시끄러워서 뭔 일인지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사돈, 언제 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사돈, 이제 우리 이웃이 됐어요.
이웃이요? 네, 15층에 이사 왔거든요. 그리고 이 집도 제가 샀고요. 이순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집을 사셨다고요? 네, 35억에요. 저희 소영이가 모텔에서 자라고 해서 아예 집을 사버렸어요. 이순희가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소영아, 너 뭘 한 거야? 엄마, 저는 사돈, 딸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요. 시어머니를 모텔에서 재우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순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소영아, 정말 그랬어? 엄마, 그때는 상황이 상황이 뭐가 상황이야?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텔에 재워? 이순희가 딸을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사돈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제가 집주인이 되니까 말이죠. 사돈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제게 넘어왔거든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살면 되지.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금? 아, 그거 말이야.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아들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전세금도 대부분이 제가 보태준 거였습니다. 앞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하는데 새롭게 임대료를 계산하자. 임대료요? 그래, 이제부터 너희는 내 세입자야. 소영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모텔에서 재운 것보다 심하냐? 그 말에 소영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돈, 그래도 가족인데. 맞아요. 가족이니까 이렇게라도 같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제 말에 그들이 서로 바라보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5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좀 비쌀 거야. 얼마나요? 월 600만 원? 6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비싸? 그럼 나가면 되지. 소영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면 좋은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무슨 방법이요? 15층으로 올라와서 나랑 같이 살면 월세 안 받을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살라고요? 왜, 싫어? 그럼 월세 내고 여기 살든가. 완벽한 딜레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도 싫고 월세 600만 원 내기도 부담스럽고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좀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너희가 나한테 한 것보다는 갑작스럽지 않아. 지훈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이 할머니 집이 된 거예요? 그래, 지훈아, 이제 할머니가 집주인이야. 와,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주인이네요. 손자만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또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친구들 앞에서 내 음식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했지. 소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덩어리라고도 했고. 어머니, 그건. 이제부터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집주인 음식 나쁘게 말하면 안 되거든. 제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에 그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50년간 사업을 하면서 터득한 위압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이고 그들은 제 세입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소영이는 저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피해 다녔고 민수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먼저 15층으로 올라와서 어머니, 청소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민수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15층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라. 민수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모텔에서 자야 할 때 저는 뭘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 엄마, 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소영이한테만 신경 쓰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갈치조림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맛이 최고였는데. 그럼 왜 그때 말 한마디 못했냐? 제가 바보였어요. 소영이 눈치만 보고.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엄마를 제대로 모시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래, 지켜보자. 그 후로 민수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15층으로 올라와서 안부를 묻고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영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영이가 1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과일 좀 드세요. 고맙다. 어색하게 과일을 깎아주는 소영이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피해 다녔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이가 갑자기 사과를 했습니다. 모텔에서 주무시게 한 것도,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음식을 그렇게 말한 것도.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뭐해?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소영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무슨 스트레스? 지훈이 교육 문제도 그렇고 제 친구들 앞에서 체면도 있고. 체면 때문에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다행이었습니다. 소영아, 엄마도 처음에는 너처럼 생각했어. 네?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고 귀찮다고 생각했지, 너처럼.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시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더라. 어떤 걸 배우셨어요? 인생이 뭔지, 가족이 뭔지. 소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손자가 15층까지 뛰어 올라와서 저를 안겼습니다. 우리 지훈이 학교 재미있었냐? 네, 할머니. 오늘 급식에 갈치조림 나왔는데 할머니 겉만 못하더라고요. 손자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급식으로 먹어본 갈치조림과 할머니 갈치조림을 비교하다니. 그래? 그럼 할머니가 또 해줄까? 정말요? 와, 좋아요. 지훈아, 할머니께 패 끼치지 마라. 괜찮아. 손자 먹고 싶다는데 뭔 패야? 예전에는 아토피 때문에 못 먹는다고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말로 갈치조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10층으로 내려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지훈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먹어봐요. 그래, 정말 맛있네요. 며느리도 처음으로 제 음식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아이 앞에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2달이 더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15층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10층 가족들과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 거의 매일 올라와서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습니다. 소영이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15층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걱정해서 자주 올라와 청소도 해주고 밥도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이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15층으로 먼저 올라와서 숙제도 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15층 제 집에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같이 살 거죠? 그러고 싶냐? 네,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손자의 말에 민수와 소영이도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다행이지. 사돈,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순이도 요즘은 자주 올라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소영이 교육을 잘못했나 봐요. 너무 버릇없게 키웠나 싶어서. 사돈도 딸 예뻐서 그런 거지. 뭘. 이제는 사돈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월세는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똑똑하네, 우리 아들. 그럼 언제까지요? 글쎄다, 네가 진짜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지. 사실 처음부터 월세를 계속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언젠가는 용서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15층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도 10층 가족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거의 매일 올라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숙제도 같이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소영이도 이제는 제 갈치조림을 맛있게 먹습니다. 심지어 레시피까지 물어봐서 직접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제 맛은 못 내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합니다. 이순이도 자주 놀러와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 가족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사돈처럼 지혜롭게 살아야겠어요. 사돈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왜? 가족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좋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며느리까지 이런 말을 하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래?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부럽다고 해요. 할머니가 항상 같이 있어서 좋겠다고. 손자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호된 약을 먹여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야 서로를 진짜로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따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젊은 날 열심히 모으고 불려놓은 큰 돈을 들여서 얻은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모텔에서 보낸 그 차가운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따뜻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혼내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게 제가 배운 인생의 교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자라고 합니다. 칠순이 되던 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 대해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동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죠. 외아들 태준이는 대기업에 다니며 결혼해서 손자까지 두었고 우리 부부는 5년 전 은퇴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 혜진이가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다면서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오늘 3시까지 워크힐 호텔 다이아몬드 홀로 오세요. 모든 준비는 제가 다 했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오시기만 하면 돼요. 처음엔 호텔까지 예약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손이 큰 편은 아니었거든요. 부담스럽다는 말도 했지만 태준이가 전화를 바꿔봤더니 이번만은 성대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오늘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즐기세요. 큰 행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자식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준비했습니다. 뇌졸중 후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은 평소에는 편안한 운동복만 입었는데 특별한 날이라 그런지 정장을 고집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효도하는구먼.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칠순이 되는 건데. 남편의 농담에 저도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옛 단골 손님들,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며느리가 정말 성대하게 준비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드디어 오셨네요. 여기 주인공이십니다. 혜진이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죠. 저를 발견하자마자 과장된 몸짓으로 달려와 팔짱을 끼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의 행동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음식은 정성스럽게 차려졌고 축하 공연도 있었어요. 케이크 커팅하는 순간에는 꽃가루가 터지고 영상 편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한 쇼처럼 말이에요. 행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와 어지러웠어요.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연회장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걷는데 화장실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어우, 말도 마. 돈 진짜 많이 깨졌어. 할망구 칠순 잔치 하나에 내 명품백 하나가 날아갔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나중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있지 않겠어? 지금 좀 투자해놔야 저 할망구가 쥐고 있는 아파트랑 상가가 우리 차지가 될 거 아니야.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효부라 생각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그 애는 순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교활하게 굴어야 뭐라도 얻어먹고 사는 거지. 요새 상가 시세 알아? 최소 10억은 하던데. 그리고 아파트도 5억은 되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줬던 모든 행동들이 연기였다니. 비위 맞추는 거 진짜 힘들어. 매번 반찬 갖다 바치고 주말마다 얼굴 도장 찍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태준이 승진하고 유찬이 좋은 대학 보내려면 저 할망구 돈이 필요한데 조금만 더 참으면 다 우리 것이 될 텐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로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들 이름이 나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통화를 마친 혜진이 콧노래를 부르며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당혹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방금 왔어. 화장실 가려고. 아, 그러셨군요. 잔치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정성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바로 대응할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 70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팔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연회장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날의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어요. 며느리의 과장된 웃음, 아들의 어색한 축사, 사람들의 칭찬, 모든 게 거짓된 연극 같았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는 순간 사람들이 소원을 빌어요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진실을 밝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촛불을 끄고 눈을 뜨자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이대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의 연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피곤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다들 어머니 칭찬만 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 너희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쇼핑백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저희가 따로 준비한 선물이에요. 보잘것없지만 받아주세요. 안에는 비싸 보이는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카프를 펼쳐보는 순간 제 눈에 작은 종이가 들어왔어요. 가격표였습니다. 떼는 것을 잊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보여주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제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 이걸 어쩌면 좋아요. 가격표를 안 뗐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괜찮아. 아주 마음에 든다. 며느리의 표정 어디에도 미안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며느리라는 자부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목에 두르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리 좀 했어요. 스카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내 돈을 노리고 하는 쇼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 내색 없이 정성스럽게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그냥 오늘 잔치가 너무 피곤했나 봐. 아니야. 뭔가 있어. 내가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몰라. 무슨 일 있었지?
남편의 따뜻한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망할 어떻게 우리 돈을 노리고. 진정해. 아직 섣불리 행동할 때가 아니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내 피부치조차도 내 인생을 멋대로 휘두르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남편의 남은 인생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3시, 누구지? 화면을 보니 오랜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리자야, 미안해 이 시간에 전화해서. 근데 어제 너 생일 잔치 갔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영수가 무슨 일인데?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니야. 너희 며느리에 관한 거야. 새벽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이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영숙이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머리를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친구 영숙이와 약속한 시간은 오전 11시. 동네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말을 걸었어요. 여보, 혹시 우리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좀 전에 우체국에 갔다가 옆동 사는 박씨 만났는데 나보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보니 건강이 많이 안 좋냐고 묻더라고. 내가 그냥 불편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치매 초기라고 들었다면서. 뭐라고? 남편의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걸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뭐 알고 있는 거 있지? 어제부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니. 여보, 나중에 얘기해. 지금 영숙이 만나러 가야 해. 호텔에서 있었던 일 말고 영숙이 만나고 돌아와서 마저 다 이야기해 줄게. 나 말고도 영숙이도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해서 그래서 만나러 가는 거거든.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동네에 거짓 소문까지 퍼뜨리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동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인사를 건네도 눈을 피하고 대화가 어색해진 느낌이었죠. 찻집에 도착하니 영숙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라 말하지 않아도 제 표정만 보고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리자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너부터 말해봐. 어제 뭘 본 건데? 그게 어제 화장실 가다가 네 며느리랑 친구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뒤에 있었거든. 내가 인사할까 하다가 며느리가 하는 말 들었는데. 영숙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숙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라. 시어머니 칠순상 차려준 건 다 이유가 있다면서. 친구들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상가 건물 있잖아. 그거 상속받으려고. 사실 시어머니가 요새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내용과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런 소리를 공공장소에서 친구들에게 떠벌리고 다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 친구들이 어머 대단하다. 그렇게 큰 상가를 상속받게 생겼네. 이러면서 네 며느리를 부러워하더라고.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그래도 불효 아니냐고 하니까 네 며느리가 뭐라 했는지 알아? 그건 불효가 아니라 현명한 준비지. 늙은 사람이 재산 가지고 있어봤자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사기나 당할걸? 우리가 미리 받아서 잘 관리해주는 게 효도 아니겠어? 라고 말하더라고. 그 말 듣고 소름 돋아서 얼른 나왔어.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매라니요? 제가 언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제 재산을 관리해준다며 빼앗으려 한다니. 미자야,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어. 영수가 사실 나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 저는 어제 복도에서 들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영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망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어. 우선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그래, 섣불리 행동했다간 오히려 네가 치매라는 소문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 최근에 우리 동네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영숙은 비슷한 경험을 한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기 위해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행히 그 할머니는 미리 알고 대비했지만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미자야, 너무 속상하겠지만 지금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 아들은 뭐라고 해? 아직 아들에게는 말 안 했어. 태준이가 며느리 편일까 봐. 그래도 한번 물어봐. 어쩌면 아들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단정짓는 건 섣부른 판단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래,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회식이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와 짜고 저를 피하는 걸까?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영숙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망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였구만.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알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태준이를 만나서 얘기해보자. 설마 아들이 이런 일에 가담했을까? 혜진이 혼자 꾸민 일일 거야. 남편의 말대로 아들을 만나 이야기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친구 영숙은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들과 둘이서 대화하는 게 좋을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튿날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 산책 삼아 걸으며 기분 전환도 할 겸이었죠. 마트 안으로 들어서는데 채소 코너에서 이웃집 김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텐데 김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더니 황급히 다른 통로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동네 이웃들까지 저를 피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치매 환자가 흥분한다는 소문만 퍼질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손자 유찬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근처에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하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손자를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찬이도 선생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손자를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할머니, 왜 여기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 유찬이가 보고 싶어서 왔지.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유찬이는 신나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 할머니 아프지 않아. 왜 그렇게 물어?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대요. 머리가 아파서 가끔 이상한 행동도 한대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린 손자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할 말을 잃었어요. 할머니, 정말 안 아파요? 엄마가 할머니 병원 데려가야 한다고. 유찬아,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는 할머니 만났다고 말하지 마. 우리끼리 비밀이야, 알았지? 유찬이를 데리고 근처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사주었습니다. 아이는 신나게 떡볶이를 먹으며 유치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문득 또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집에 우리가 살 거라고 했어요. 그래? 엄마가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니?
아빠랑 통화할 때요. 어차피 곧 우리 집 될 건데 벌써부터 공사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입에서 나온 말이 칼날처럼 제 마음을 갈랐습니다. 이제는 제 집까지 노리고 있는 거였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손자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유찬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어둡고 무거운 하늘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핸드폰 진동으로 해놔서 못 들었나 봐. 유찬이 만나고 왔어.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이제는 손자까지 이용하다니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진정해. 여보, 우리 지금 섣불리 행동하면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이미 다 드러났잖아. 아직 태준이를 만나보지 않았잖아.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지. 다음 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들의 반응은 어떨지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 태준이 혼자 서 있었어요. 혜진이는? 집에 있어요. 유찬이가 열이 좀 있어서. 들어와. 할 얘기가 있어.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심각한 얘기라도 있으신 거예요? 태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엄마가 치매 같은 증상이 있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해. 엄마한테 기억력 감퇴나 이상한 행동 같은 거 본 적이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은 엄마가 치매 초기라고 알고 있을까?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기색이었어요. 그게 혹시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네 아내가 엄마더러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 심지어 손자 유찬이까지 할머니가 머리 아프다고 알고 있더라.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혜진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제가 모르는 일인데. 모른다고. 아내가 시어머니더러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니는데 남편인 네가 몰랐다고? 정말 몰랐어요. 혜진이가 그럴 리가.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네 아내가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재산 상속받으려고 칠순잔치 차려줬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태준이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미자야,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여기 좀 와봐. 무슨 일이야? 말로 하기 힘들어. 우리 동네 커피숍으로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할 말을 찾지 못한 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태준아, 지금 당장 갈 데가 있어서 이만 일어나야겠다. 근데 엄마가 하나 물어볼게. 너희 집으로 이사 올 계획이라도 있니? 네? 무슨... 유찬이가 그러더라. 내 집에 자기네가 살 거라고 엄마가 말했다고. 태준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알았어. 가봐야겠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영숙이가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영숙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미자야, 이것 봐. 영숙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페이지가 열려 있었어요. 며느리 혜진의 계정이었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보니 제 칠순 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글 내용이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님의 칠순을 맞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머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 싶었어요. 샵 효도하는 며느리, 샵 치매 극복, 샵 어르신 케어, 샵 상속 준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제는 SNS에까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해시태그까지 달아가며 댓글들을 보니 모두 혜진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단해요. 어떻게 시어머님을 그렇게 잘 모실 수 있나요? 진짜 효부네요.
치매 환자 돌보기 얼마나 힘든데. 상속 준비는 필수죠. 어르신들 재산 관리 못하시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미자야, 이제 어떡할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니까. 카페를 나오는 길,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폭풍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차례였습니다. 여보, 우선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해. 법적으로 대응할 때 필요할 테니까. 맞아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어요. 남편의 조언대로 먼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녹음이 된다고 해서 영숙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친구는 흔쾌히 도와주겠다며 그날 오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치매 검사도 함께 받았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나이대에 비해 인지 능력이 매우 양호하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점심 약속 시간에 맞춰 영숙이가 기다리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영숙이는 미리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자야, 너 괜찮아?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인다. 그래도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어제 밤새 생각했거든. 영숙이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통화 녹음은 물론이고 주변 소리도 녹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숙이의 도움으로 몇 번 연습해보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자야, 이렇게 녹음한 내용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 그건 내가 알아봤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대. 하지만 최소한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카페에서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직원은 최근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었고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누군가 제 통장 사본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통장 사본을 누가 요청했다고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위임장을 가지고 왔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건강상 문제로 은행에 올 수 없어 대신 통장 내역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런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내부 규정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지만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 확인 절차와 금융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경찰 수사나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은행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녹음 기능을 켜고 전화를 받았어요. 웬일이니?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서 모시러 갈게요. 그래?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오랜만에 같이 식사도 하고 중요한 얘기도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라는 말에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더 많은 증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았다. 몇 시에 올래? 저녁 7시쯤 모시러 갈게요. 오늘은 그이도 일찍 들어온대요. 전화를 끊고 은행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위임장 사용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와 상가 건물의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계획대로 움직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둘이서 가면 위험하지 않을까? 나도 같이 가자. 아니야, 내가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녹음기도 챙겨갈 거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서 영숙이에게도 미리 연락해놨어. 영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예약한 곳이 있어요. 그래, 가자. 남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타고 보니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했어요. 아들은 운전에 집중한 척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건강은 어떠세요? 잘 주무시고 계세요? 나야 늘 그렇지. 너희는 어때? 저희요? 아, 저희는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요새 기억력이 조금 그러시진 않으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가방 안에서 살짝 확인했어요. 내 기억력? 아주 좋은데? 왜 그런 걸 물어? 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아들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태준이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새 건강이 걱정돼서요. 동네 어르신들 중에 기억력 약해지신 분들이 많아서. 차는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한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와인을 권했지만 저는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싶어 물만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셨어요. 그래? 무슨 얘기? 제가 알아보니까 요새 노인분들을 위한 좋은 실버타운이 많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실버타운?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어머니, 그게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두 분이 그 큰 집에서 관리하시기 힘드실까 봐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은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같은 연령대 분들과 취미생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지금 예약해야 하는데. 그럼 내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혜진과 태준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건 저희가 들어가서 관리해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되는 거니까요. 그럼 상가 건물은? 그것도 저희가 맡아서 임대료 관리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내심 기다렸던 말이 나왔습니다. 제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가로채려는 속셈이 드러난 거죠. 이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갑자기 실버타운에 가야 하는데? 혜진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 기억력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세요. 저도 어머니가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 느끼고. 내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니? 저번에, 그리고 동네 마트에서 계산도 헷갈려 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일 없었는데 누가 그런 말을 해? 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마트 직원이 어쨌든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새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치매라고 소문낸 거야? 태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아내의 행동 일부는 알고 있지만 전체 상황은 모르는 듯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난 이미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동네에 내가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닌 것도 SNS에 치매 시어머니 해시태그 달아서 올린 것도.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내 통장 사본을 위조된 위임장으로 뽑아간 것도 알아. 그리고 유찬이한테 할머니 집에 우리가 살 거라고 말한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내가 왜 실버타운에 가야 하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빠져나가면 내 집과 상가를 너희가 차지하려는 거지?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 건강이. 오늘 아침에 병원에 다녀왔어. 치매 검사 결과 완전 정상이야. 의사 선생님이 내 또래 중에서도 인지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칭찬하셨어. 그 말에 혜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제 가방에서 병원 검사 결과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한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보, 뭐 하는 거야? 말하지 마. 며느리가 날카롭게 아들을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눈치챘어요. 태준아, 너도 이런 일에 가담한 거야? 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차피 다 알게 됐으니 말할게요. 맞아요. 우리가 어머니 재산 탐냈어요. 어머니 돈으로 실버타운 보내고 우리가 그 집에 살려고 했어요. 근데 어때서요?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 될 텐데.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이제 난 집에 가볼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식사도 안 끝났는데? 배가 별로 안 고프네. 택시 타고 갈 테니 너희끼리 먹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나는 이미 다 들었어. 내 말도 다 했고. 혜진의 손을 뿌리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무사히 증거를 확보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상황을 이끌어갈 차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분노할 시간은 없었어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내일 변호사에게 가서 상담받고 재산 관리도 다시 정비해야겠어.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켜야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 70년.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차례야. 분명 쉽지 않은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대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깨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치 제 마음처럼 개운해 보였어요. 어젯밤 남편과 함께 결정한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보, 변호사 사무실 몇 시에 가기로 했지? 10시요. 지금 출발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오랜 친구 영숙이가 추천해준 이석현 변호사는 노인 재산 문제와 가족 법률 분쟁에 특화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한 후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녹음 파일과 모든 증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미자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신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셨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재산 보호 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 위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재산 관리 대책과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모든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처분 금지 신청을 하고 위조 서류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고 싶어요.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유언장 작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마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오늘 오후부터 바로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법적인 보호막이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되었어요. 여보, 이제 뭘 해야 할까? 우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볼까 해.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래, 맞다. 이참에 우리도 이사 가는 게 좋겠어. 대리운전을 불러 강남에서 우리 동네로 향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자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해온 분이라 저희 집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에게 집을 매물로 내놓겠다고 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어요. 아파트 시세가 좋은 편이니 빨리 나갈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이제 좀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을 나왔어요. 매물 정보는 곧 온라인에 올라갈 테니 아들과 며느리도 금방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왜 파시려고 해요? 우리 집인데 왜 못 팔아?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어디 가실 때라도 있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거실로 들어와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당혹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어제 저희가 한 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만해. 이제 거짓말은 듣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집 파시지 마세요. 태준아, 너도 알고 있었지? 네 아내가 내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태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넘어간다고. 내가 치매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내 통장 위임장 위조하고 내 뒤에서 할망구라고 부르고 그런데 넘어가자고? 이제 그만 가거라. 우리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치유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발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정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치매라고 소문냈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은요? 역시 네 관심사는 그것뿐이구나. 마침내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녀의 관심사는 재산뿐이었어요. 아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어. 내 재산의 절반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나와 네 아버지가 쓰고 남으면 다른 친척들에게 나눌 거야. 뭐라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불공평해요. 불공평?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이 공평했니?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이미 다 결정했어. 이제 그만 가거라. 두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에도 무거운 문이 닫히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그날 저녁 친구 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벌어진 일을 모두 들은 영숙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리자야,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내가 너였다면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하려고. 근데 어디로 이사 갈 거야? 요즘 속초 쪽 바닷가 마을 알아보고 있어. 작은 집이라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정말 너 바다 좋아했었지.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우리는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숙이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인터넷으로 속초 지역의 집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닷가 근처에 작은 주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저희 집은 드디어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이제 속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일만 남았습니다. 은행에 들러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상가 건물 관리를 위한 부동산 관리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없이 온 것이 의외였어요. 어머니, 내일 떠나신다면서요?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영향력 아래 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혜진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계속 고민해왔어요.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사실은 그동안 혜진이와의 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고 혜진이의 과소비 습관도 심각했어요. 제가 눈을 감아왔던 거죠. 아들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어요. 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일이 있고 나서 집에 돌아가 혜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재산을 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하더군요.
심지어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태준아, 이혼은 큰일이야. 신중하게 생각했니? 네,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어머니, 혹시 제가 가끔 속초에 찾아뵈어도 될까요? 시간이 좀 필요해. 태준아,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네, 이해해요. 그래도 언젠가 용서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랄게요. 다음 날 아침,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짐을 싣고 속초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살았던 도시와의 작별은 조금 서글펐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이 마음을 채웠어요. 여보, 후회 없어? 전혀, 이제 우리만의 삶을 살 시간이야. 속초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미리 계약해둔 작은 주택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아담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고 저녁이 되자 남편과 함께 집 앞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멀리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정말 좋다. 왜 진작 이사 오지 않았을까? 그러게, 이제라도 왔으니 좋잖아.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선택으로 내 삶을 살게 된 기분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오롯이 장미자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속초에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내음이 가득한 아침이 밝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됨을 실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일상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바다 산책 갈 거지? 응,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갈 수가 없네. 남편과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걷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천천히 걸어도 좋은 것이 이곳의 장점이었습니다. 서울처럼 바쁘게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바닷가에 도착하니 같은 시간에 나와 있는 동네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한 달 사이에 벌써 몇몇 얼굴이 익숙해졌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시간에 바다를 걷는다며 저희를 동네 걷기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노인들이 매일 아침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남편이 좋은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걷다가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장미자님,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위임장 위조 건으로 고소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요. 검찰에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분이 제기했던 상가 재산분할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아들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어머님 바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의사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연락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변호사와 이야기를 마치고 바다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산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친구 영숙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반겼습니다. 리자야, 깜짝 놀랐지? 내가 왔어. 영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너 보고 싶어서 그냥 왔지. 집 주소만 알고 있었으니까. 오랜 친구의 방문이 반가웠습니다. 영숙이는 이틀 정도 머물다 가겠다고 했어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서울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자야, 네 아들 이혼했대.
그리고 회사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던데? 정말 어떻게 알았어? 동네 사람들 통해서 들었지. 소송한다 어쩐다 신랑이 하더니 합의했나 봐. 소식을 듣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이혼을 했다니. 그래도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들한테 연락할 생각 있어? 아직은 모르겠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영숙이와 함께 속초 시내를 구경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있어 든든했어요. 이틀 뒤 영숙이가 서울로 돌아갈 때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게. 그때는 우리 동창들도 데리고 올 테니 기대해. 영숙이가 떠나고 나서 조용한 집안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쉬는 것도 좋지만 뭔가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보람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걷기 모임에 나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역 주민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도예 수업이 있다는 말에 관심이 생겼어요. 주민센터를 찾아가 도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이 있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배운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첫 수업날 긴장된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럿 모여 있었어요. 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도예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서툴렀지만 작은 그릇 하나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그릇을 보여주자 남편은 마치 보물을 본 것처럼 감탄했어요. 우와, 이걸 당신이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뭐가 대단해. 아직 많이 서툴러. 아니야, 정말 잘 만들었어. 이제 우리 집은 도예가의 작품으로 가득 차겠구만. 남편의 칭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도예 수업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꽤 그럴듯한 작품들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동네 걷기 모임에서도 친구들이 생겼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다른 활동들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미자님, 아들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편지요? 네,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곧 받으실 거예요. 그날 오후 정말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들의 글씨체가 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에게 편지 내용을 이야기하자 영어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지.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직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에게 간단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태준아, 편지 받았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결정을 존중한다. 건강하게 지내거라. 그 이상의 감정은 담지 않았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닷가는 더욱 쓸쓸해졌지만 그 속에서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바다는 고요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도예 수업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실력이 늘어 이제는 간단한 접시와 작은 화병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매주 2번의 수업이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강사는 제 작품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져서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사가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장미자님, 요즘 많이 발전하셨어요.
6개월 후에 주민센터에서 실버 아티스트 전시회를 할 예정인데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꼭 전문가 수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시니어분들의 열정과 성장을 보여주는 전시니까요. 처음에는 부끄러워 망설였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시회를 위한 작품을 준비한다는 목표가 생기니 도예에 더 열정을 쏟게 되었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예술가가 될 줄이야. 무슨 예술가야.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아니야, 당신 정말 재능이 있어. 남편의 과찬에 부끄러우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실버 아티스트 전시회는 작지만 따뜻한 행사였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태준이었어요. 마지막 답장 이후 거의 1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나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진 작품들이에요. 지역 신문에서 전시회 소식을 보고 찾아왔어요. 태준아, 제가 여기 온 것이 불편하시면 바로 돌아갈게요. 그냥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었어요. 아들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어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같이 먹자. 이야기도 좀 하고. 간단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일들, 이혼 과정,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 등을 들었어요.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혜진이에게 얼마나 휘둘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야.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해. 태준아,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아들과 헤어질 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들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어요. 잘했어.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면 돼. 그래.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언젠가는. 그날 밤 테라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있었나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바다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로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예 수업에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된 작은 갤러리 앞을 지나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니 예전과는 다른 자신감 있는 표정이 보였어요. 더 이상 할망구가 아닌 당당한 예술가로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이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참 자랑스러워. 이렇게 멋지게 새 출발을 하다니.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함께 멋진 인생 만들어가자.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남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삶의 책임을 지는 데 있다는 것을.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 작은 집에서 제 남은 인생은 계속될 것입니다. 때로는 파도처럼 거칠게,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평화롭게.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이자 행복입니다.